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6학년 중 몇 명은 형식적 조작기를 경험하지만 5학년과 이어서 대부분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구체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가고 발로 찰 수 있고 손으로 던지면 받을 수 있는 둥근 것. 이런 것을 공이라고 하지요. 인지 발달로 살펴보면 감각운동기에 있는 어린이는 굴리고 만지고 하면서 공의 특성을 익힙니다. 그 과정에서 즐겁기도 하고 맞아서 아프기도 한 경험을 하며 감각에서 감정을 발달시키고요. 전 조작기에 있는 어린이는 툭 찬이 대굴대굴 굴러가다 벽에 부딪히면 공이 아프겠다 상상합니다. 양껏 먹고 배가 불룩하게 부르면 내가 공이 되어 대굴대굴 구르는 재미있는 생각도 합니다.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각이 없고 모두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체적인 것이 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원가의 비교, 직육면체와의 비교를 통해 더 정확히 알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구체물이 없어도 공을 떠올리며 공이 가지는 특성을 머릿속에서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체적 조작기가 무르익으며 나타나는 조작적 사고입니다. 마치 양이 같은 두 컵의 물을 다른 형태의 컵에 옮겨 담아도 양이 같겠구나 하는 것을 직접 해보지 않고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통해 어린이의 인지 발달을 연구한 피아제는 어린이는 작은 과학자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치 과학자처럼 인지적 조작 활동을 통해 사고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면 더 이상 사고는 구체적 현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조작 활동 역시 구체적 조작기에서처럼 시행착오에 완성되지 않고요. 논리적인 사고 계획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여 개념을 형성하거나 어떤 사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일반 원리를 끌고 와 특수한 법칙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수상적 개념, 문제 해결을 위한 조합적 사고가 가능한 게 이 시기라고 합니다. 조작은 하나의 대상을 객관적인 실험 절차, 검증 절차로 나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다룰 수 있도록 서술한다는 학술적 의미를 가집니다. 조작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서로 다르지 않게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인지적 조작이 가능해지면 확실히 직접 경험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이해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얻게 되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사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조작 활동이 구체적 사실을 이해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이나 법칙도 논리적 과정을 통해 머릿속에서 연결해보고 관계성을 찾는 6학년 어린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초보적이지만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입니다. 어떤 사실을 분석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인지 발달입니다. 저학년에서는 세상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봐왔습니다. 한 장의 그림, 화면처럼 이미지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걸 그림적 사고라고 합니다. 구체적 조작기가 시작되고 난 뒤 9학년에도 그림적 사고는 이어집니다. 어렵고 복잡한 거, 부족한 부분은 그림적 사고로 때우는 겁니다. 분석적으로 보려면 기준을 세워서 범주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대상과 대상을 보고 있는 애가 하나로 묶여 있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분리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범주로 분류할 때 나를 쪼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본다는 것은 대상에서 떨어져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떨어져 살펴보니 이것과 저것이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나아가 논리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다면 사고는 한 단계 더 큰 발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에는 각각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질 때 논리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6학년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지 발달은 어른이 될 때까지 한참 더 이어져야 합니다. 최고 학년인 6학년이라 하더라도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향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인과적인 관계성을 연결하는 논리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가진 커다란 자연적인 힘은 참으로 멋지게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메웁니다. 바로 상상입니다. 6학년의 상상력은 저학년 때의 판타지가 아닙니다. 바로 감수성 가득한 메타포입니다. 예를 들어 신이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들었다. 이런 말. 인생은 하나의 커다란 캠퍼스와 같다. 가능한 모든 물감을 거기에 뿌려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그 이유를 찾는 날이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인과적 논리 과정을 보충하는 예인지 하나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이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린이는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으로 베푸는 신의 사랑에 견줄만 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신을 찾습니다. 나의 고통을 품어주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해줄 분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 하나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다양한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신을 필요로 합니다. 신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는 분이지만 또한 유일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신처럼 우리를 보살필 사람으로 신은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흐름을 깨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모성에 대한 환상을 담는 그런 말이라 좀 거스리는 점이 있습니다. 단 그렇게 모성이 강한 것 같지 않다며 자책하는 여성도 생기게 하는 말이니까요. 어쨌든 어린이는 신이 모든 곳에 다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글을 읽고 신처럼 숭고한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놓지는 못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말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의 직관적인 이해를 뒷받침해줄 근거를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왜 어린 생명체에게 관대한가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가 많이 나와 있지만 어린이는 알지 못합니다. 신은 어디에나 있다는 범신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도 낯선 이야기일 겁니다. 다만 어린이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전해지는 감수성에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과 어머니, 둘을 연결하는 것은 많은 메타포들입니다. 그것이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정의 파동을 일으켜 깊게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머릿속에 잘 남는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마음에 남는 건데요. 6학년과 이런 얘기를 나누면 보통 눈만 꼼뻑꼼뻑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이가 선생님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하던 게 떠오릅니다. 감동도 잘하고 그래서 이해도 잘하던 어린이였습니다. 이런 어린이가 가끔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은빛 늑대, 푸른 늑대도 같은 맥락입니다. 심한 말이지만 쥐새끼 같은 행동으로 몰려다니지 않겠다. 친구들에게 따로 떨어져 외로울 수 있으나 늑대 같은 당당한 멋있음을 가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늑대라는 말이 가지는 메타포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 어린이는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근거나 이론, 의견보다 역시 감정이 먼저 다가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이때의 감정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상상력이 풍부한 단어로 표현되고요. 그게 이 시기 어린이에게 더 적절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보통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는 나이를 만 12세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중에도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꽤 됩니다. 형식적 조작의 사고 능력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게 늘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르치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잠자기 기억하십니까? 2학년에서 시간 계산에 대해 배우는데 어린이는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때까지 모든 문제를 틀리지 않을 때까지 맹훈련 시키지 않고 어려워하는 대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필요한 자극을 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뇌에서 정리를 좀 하고 해마에 들어가 제자리를 잡고 생활 속에서 시간을 만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시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과정은 건강하고 성장적인 자극을 제한해야 합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로부터 원리를 찾아가는 귀납적 사고에서 원리에서 개별적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연역적 사고, 보편성을 묶어볼 수 있는 추상적 사고,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 형태들입니다. 추상적 사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소의 세부적 특징을 지우고 나서도 소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소의 추상성입니다. 네 번째 그림만 보면 저게 소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달린 뿔과 네 다리, 커다란 몸집, 긴 꼬리를 보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소라는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무려 피카소 작품이라는 걸 밝히면 확실히 소 같구나. 소의 특징을 정말 잘 살렸구나 하는 신뢰가 더 들고 그럴 겁니다. 추상적 사고가 어려우니 초등학교는 먼저 미술활동에서 자주 접할 수 있게 합니다. 6학년에 나오는 관찰과 상상, 내가 어떻게 보이나요? 같은 단원으로 추상성을 감각적으로 먼저 익히죠. 두 그림 모두 코끼리가 그림의 소재입니다. 첫 번째는 코가 중심입니다. 물속 악어에게는 그것만 보이니까요. 악어는 이게 뭐지?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만 도드라져 보여도 대충 코끼리임을 압니다. 다른 하나는 다리만 그려져 있습니다. 키가 작은 두더지에게는 커다란 기둥이 서 있는 것 같을 겁니다. 다른 추상적 개념으로는 텔레학교에서 자주 언급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텔레학교는 누군가와 있을 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어린이 말로 풀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희생, 수용, 존중. 그런 말 중에서 사랑의 본질적 이해로 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쳐 다른 것을 버리고 꼭 필요한 것을 가려내어 텔레학교의 사랑은 이것이다 정의한 것입니다. 연역적 사고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다 아시는 이야기로 대표적인 3단 논법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A.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B.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C.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개별적 사례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C라는 결론을 끌어내고 싶다면 A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B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B가 논리적 구조를 맞게 합니다. 논리적 구조를 따라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인 C만 주장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논리성이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마치 기세싸움처럼 이기고 지는 대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비난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는 A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편적 원리와 법칙은 시대를 아우르는 검증을 통과한 지식의 형태입니다. 또한 논리적 구조인 B가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그를 뒷받침할 나의 논리적 구조가 내 지식인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 중에 인과적 관계를 찾고 합리성을 확인하며 나의 근거는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에 이래서 동의합니다. 다른 논리구조 B 하나가 C에 이르는 다양한 길을 만들고 그 결과로서 C는 A-로 새로운 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 생산입니다. 좀 비약하면 다른 B 하나로 박사 논문이 되기도 합니다. 창의성이고 지적 소통이기도 합니다. 논리적 사고를 계속해서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아니라 찾아가는 지식,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요. 생활에서도 여지없이 이런 태도가 보입니다. 친구와 다퉜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 서로 나누고 행동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론만 가지고 있는 어린이는 다양한 접근에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친구가 한 대 때리면 난 2대 때린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쉽지만 2대 때려라로 배웠으면 어린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학급 회의를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갈립니다. 그러면 다시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논리적 구조인 B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 편을 나누는 힘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친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로요.
이젠 회의가 아니라 이기고 지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소리가 또 나옵니다. 힘이 아닌 다수에 의한 합의가 가장 기본적인 정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수의 합의가 정의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여서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때로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수가 모여 편향적이고 이기적 집단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다수에 의한 힘이 우선되는 이런 현상을 요즘 말로 파시즘이라고도 합니다. 무리를 짓고 힘을 키워 내 편이라는 거대한 숫자 안에 휩쓸려 보편적 원리 A와 논리적 구조 B를 잃어버리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적이라는 극단적인 결론 C에 이르는 것입니다. 파시즘적인 사고에 휩쓸려 버렸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다수에 의해 소수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상호적이며 합리적 사고를 한다는 건 우리 모두 안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교실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함을 느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사에게서도 다른 친구들에게서도요. 안전이 바탕되어 있어야 우리는 서로 신뢰하며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를 정글에서 동물처럼 살게 하지 않고 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려면 어렵더라도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럴 땐 역시 고전입니다.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전이 이어져 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이의 냉소를 압도할 만한 위대한 고전을 이 시기 어린이들이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어른이 현명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